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쿄의 대규모 도시 개발, 특히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 호리에 씨와 야나세 교수의 대담이 주요 내용인데요. 최신 개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도시의 매력에 대한 좀 다른 시각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대규모 재개발이 도쿄만이 가진 그 특유의 활기찬 매력을 혹시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먼저 모리빌딩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볼까요? 수익은 엄청나다는데 자료를 보면 호리에 씨나 야나세 씨 모두 좀 부정적이네요. 네, 그렇죠. 로폰기 힐스는 처음 나왔을 때 신선했지만 그 이후 토라노먼이나 아자보다의 힐스로 이어지면서는 뭐랄까 너무 비슷하고 재미없어졌다 이런 평가예요. 아예 이제 질렸다, 오나카 이빠이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걸까요? 핵심은 그거죠. 너무 세련됨, 슈토시테르만 추구하다 보니까 도시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복잡함, 와이자츠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자싸, 복잡함이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너무 계획된 공간에서는 우연히 좋은 가게를 발견한다거나 하는 그런 즐거움, 일종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냥 도시를 걷는 재미, 그런 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미슐랭 스타 받은 식당들도 처음엔 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는데 이런 초고층 빌딩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가능성 자체가 막힌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세련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어떤 생명력을 좀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요즘 사쿠라 스테이지 같은 걸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시부야는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시부야도 좀 비슷하게 획일화되고 있다고 보나요? 시부야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물론 스크램블 스퀘어처럼 성공적인 큰 개발도 있지만요. 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오쿠시부, 그러니까 시부야역 뒤편 골목길이나 그 우라하라 스트리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쿠시부 쪽으로요? 네, 그쪽은 오래된 건물들의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부야의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오모테산도 방향으로 그 활력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활기를 잃지 않았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앞서 말한 대규모 개발의 단점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서 더 흥미로운데요. 마침 자료에서 잡고 빌딩, 잡고 비리의 가치를 또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재밌는 지적이었죠. 낡고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최신 빌딩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 노아 스미스 씨의 분석이 핵심인데요. 서구 도시들하고는 다르게 도쿄의 잡고 빌딩은 1층뿐만 아니라 여러 층에 걸쳐서 상점, 식당, 사무실 같은 게 막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층의 간판이 많죠.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뉴욕이나 런던 중심가보다 한 6배에서 7배 정도 더 넓은 거리 면적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 7배나요? 수직적으로요? 간판. 그게 바로 도쿄만의 독특한 매력이자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와. 그런데 모리빌딩 스타일의 그런 깔끔한 개발은 이런 잠재력을 오히려 지워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호리에 씨도 개인적으로 이런 빌딩 좋아한다고 했고요. 이야, 그러니까 자료들은 그 모리빌딩식 개발이 없애려는 혼돈이야말로 사실 도쿄의 진짜 강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네요.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럼 아직 개발 여지가 많다고 하는 오다이바는요? 여기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나요? 좀 활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오다이바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 바로 바다, 해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요? 네. 예를 들어 하네다 공항에서 배로 바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해변가에 정말 매력적인 장소를 만든다거나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네. 특히 호리에 씨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플로팅 스테디움, 그러니까 물 위에 띄우는 경기장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플로팅 스테디움이요? 와, 재밌네요. 네, 도심에는 큰 경기장 지을 땅이 부족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좌석 유닛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오, 상당히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현재 오다이바의 좀 정체된 분위기나 예전에 카지노 유치 실패했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새로운 제안 말고 혹시 긍정적인 개발 대안으로 언급된 사례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니혼바시 하마초 지역을 좋은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하마초요? 거긴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는 뭐랄까, 기업,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원래 살던 지역 주민들, 또 새로 들어온 가게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아주 활기차고 재미있는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예요. 아, 대규모 단일 개발과는 좀 다른 방식이군요. 네, 그렇죠. 좀 더 유기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도쿄 도시 개발의 정말 다른 두 얼굴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계획된 효율성과 또 예측 불가능하지만 유기적인 다양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특히 대규모 개발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쩌면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매력, 그 개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께서 만약 도쿄 거리를 걷는다면 더 마음이 가는 풍경은 잘 계획된 완벽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뭔가 우연한 발견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골목길인가요? 그러게요. 자료에서 모리빌딩의 사업 방식을 영주님 장사, 도너사마 쇼마이에 빗댄 표현이 있었잖아요. 만약 이런 거대 재개발의 주된 동력이 정말 단기적인 이윤과 통제에 있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매력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